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공유지분 물건을 경락받은 후 낙찰자가 취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지분 물건을 경락받은 후에 취해야 할 행동들을 잘못 알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경매의 분리지배라고 하는 맹지와 법정이상권, 공유지분 경매에 대하여 독자들이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화책으로 출판을 하였습니다. 또한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공유지분을 경락받은 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지분을 매수한 공유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지분이 경매에 나온 경우 여러 번 유찰이 될 것이므로 공유지분 낙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각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의 지분 10분의 1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때 이 지분을 여러 차례 유찰이 된 후 병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을의 지분에 대하여 경매에 들어가고 싶어도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로 이를 꺼려합니다. 첫째는 갑이 공유자 우선 신고를 신청할 거라는 예단입니다. 둘째는 갑과 을이 친인척이라면 갑은 을의 지분에 대하여 경매에 들어가는 것을 망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이 실전 경매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지 않아서 나홀로 응찰하여 단독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병이 낙찰을 받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신청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합의나 조정을 통해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분 경락자인 병은 자기가 받은 금액에 비하여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서로 좋은 쪽으로 분할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나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전체 지분에 대하여 형식적 경매를 실시하는데 이는 경매를 통하여 현금화를 하면 지분대로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지분권자인 갑과 병은 전체 지분이 경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가 없고 타인들과 경쟁하여 최고가 입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공유지분과 관련된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몇 년 전에 필자가 실제로 컨설팅을 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건설 회사인 갑은 소수 지분권자인 을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 지분권자인 을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여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필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아파트 회사 편에 서서 일을 하기로 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물론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은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그 후 경매 기일이 잡히고 1차에 이 아파트 회사가 경락을 받아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소수 지분권자인 을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수 지분권자인 아파트 회사가 10배 정도인 10억 원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합의를 했더라면 10억 원의 금전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평당 5천만 원 정도까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경매에 있어서 감정평가는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평당 5천만 원이 아니라 평당 500만 원 정도로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전체 지분이 경매에 나왔으므로 최초 법사 가격은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인지라 누구도 최초 기일에는 입찰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다수 지분권자인 아파트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소수 지분권자인 을은 평당 5천만 원이 아니라 평당 500만 원으로 배당을 받아가야 합니다. 또한 다수 지분권자인 아파트 회사 입장에서는 100억 원이 넘는 금액에 입찰을 했다 해도 채권 상계 신청을 하여 100분의 1의 금액만 납입을 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에 대한 이유도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는 소수 지분권자가 유리할 때도 있지만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까지 합당한 부분에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내용을 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갑을병 3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였고 오랜 시간 후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을이 지분을 정에게 매매를 해버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과 병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 정을 상대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을과 병의 지분에 대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아파트 지분을 낙찰받는 경우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지분을 낙찰받은 경우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와 타인에게 임대를 준 경우 또는 공실로 되어 있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아니라 토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다른 공유자가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공유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낙찰받은 경매 물건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자기 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을 반환하면 추후 공유물 분할 청구 등을 하면 되겠지만은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으면 공유지분을 경락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 경락자의 입장에서는 전체 지분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만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자신의 지분은 경매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로 타인에게 이 물건을 임대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도 임대를 한 다른 지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증금 2억 원에 월 50만 원을 받고 있다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 50만 원에 대하여 지분으로 배상을 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우리 같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어느 면에서는 수긍이 갑니다. 판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어차피 여기에서 공유지분 경락자의 지분대로 임대료를 지급치 않으면 나머지 지분권자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고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사례와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우로 지분 경락을 받은 물건을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수밖에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세 가지 사례에서 보면은 다른 공유자가 사용을 하고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을 경우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 지분권자의 지분을 경매에 넣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 지분을 경락받았을 경우를 본다면은 물론 지분이 2분의 1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공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부당이득을 반환받으면 좋고 반환받지 못하면 더 좋습니다. 반환받지 못하면 더 좋은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타 공유자의 지분을 강제 경매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며 이때는 본인의 지분은 경매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유지분 물건을 경락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목적물의 이용 상황을 살펴서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공유지분 경매와 관련된 판례를 보겠습니다. 필자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듯 대법원 판례는 우리가 어떤 것을 처리하고자 기준을 정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이런 내용만 공부한다면 판례를 모르면 그런 지식은 무용한 지식이 될 뿐입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판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판례를 주의 깊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경매 강의나 컨설팅을 하면서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그 강의나 컨설팅을 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소송으로 하면 승소할 수도 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몇 년 전에 필자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부동산 경매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집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은 아주 두꺼워 페이지가 많은 책이므로 이 책을 읽을 때는 각 사례별로 해놨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만을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필자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하여 공개 강의를 할 것이고 공개 강의 시 몇 분에게 필자의 책자를 증정할 생각입니다. 공개 강의를 할 경우 미리 방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필자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내용이나 방송을 해줬으면 하는 내용을 받아서 방송도 할 계획입니다.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를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라며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